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이 논란 속의 전자담배 유해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담배값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금연 결심을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은요, 전자담배로 갈아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전자담배가 많이 보급되면서 가격도 쌌기 때문인데 어쩐지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금연 보조 상품 같기도 해서 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엄연히 니코틴이 들어있는 흡연식 담배 대안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금연 보조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 니코틴 함량과 안전성 문제는 계속해서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자담배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소비자원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실시한 전자담배 실태조사 결과가 있어서요. 한번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자담배를 이용하셔서 피해를 보신 분 한 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의 심국범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전자담배를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 어떻게 실시하게 되셨나요? 예, 최근에 담배값이 인상된 이후에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유해 감시 시스템에 전자담배로 인한 유해 사례가 올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네. 전자담배의 안전성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팀장님 여기서 안전성이라고 하면은요. 이 안전성은 어떤 걸 의미를 하나요?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건강에 대한 안전성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예. 전자담배를 이용을 하면서 신체상이나 건강상에 또는 예. 다른 위해가 미치지 않는 그런 안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일종의 전자기기니까 그걸로 인한 피해 뭐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안전성 조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요. 네. 액상에 표시되어 있는 니코틴 함량과 실제 니코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 중에서 10개 제품이 표시보다 1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네.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중간 농도의 니코틴 액상과 연초담배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을 비교해 봤더니 전자담배의 한 개비당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1.1배에서 최고 2.6배까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 습관을 유지할 경우에는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었고요. 이것도 안전성 우려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시중에 니코틴 액상 판매 실태를 보니까 소량으로도 치료 사양이 이룰 수 있는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이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어서 예. 니코틴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치사량에 이를 수 있다면 니코틴이 얼마나 되면은 치사량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40에서 60mg을 섭취를 하게 되면 한 번에요? 이른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판다는 거예요? 그 양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비자원 통해서 들어온 전자담배 피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의 전자담배와 관련된 위해 사례는 총 63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29건이 집중적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에 보면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이 중에 보면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구토나 가슴 통증, 그리고 입안에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부작용 사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니코틴 액상 용기가 안약 용기랑 비슷하게 생겨서 안약으로 오인하고 눈에 넣은 사례가 8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가 가지고 놀다가 빨거나 눈에 넣은 사례가 3건이 있었고요. 전자담배 기기와 관련해서는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였던 건이 20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게 작던데 그게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감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안약 용기와 비슷하다 그랬는데 니코틴 용에 그 들어있는 것들은 다 용기가 이런 모양이에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농도가 높고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이제 소용량 소 단위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네. 소용량으로 포장하기 쉬운 안약 용기에 포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전자담배를 제조나 수입 또 판매하는 곳에서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조치들이 좀 취해져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니코틴 오남용과 관련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니코틴 액상 농도를 2%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고농도의 니코틴 액상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니코틴 액상 농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들의 측면에서는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니코틴 액상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니코틴 함량 등 정확한 정보와 도구 없이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희석하는 행위는 니코틴 남용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피해야 될 것 같고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더 많은 기체상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량을 적절히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심국범 팀장님으로부터 실태조사 결과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자담배 이용하셨다가 피해를 보신 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인 요청으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씨 안녕하신가요?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흡연 언제부터 하셨어요? 흡연은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서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지금 한 12년 정도 됐죠. 꽤 오래 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전자담배는 언제부터 쓰셨어요? 전자담배는 제가 피운 게 2012년도에 처음 했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네. 지금부터 한 3년 전 정도? 아, 그렇군요. 예. 전자담배 쓰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때는 제가 좀 그러니까 헤비 스모커였거든요. 담배량도 많았고 예.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피는 것 같아서 담배를 좀 끊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담배를 처음에 좀 줄이고자 해서 이제 전자담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 전자담배로 하면은 얼마나 피우는지를 보통 이제 그 연초담배는 갑으로 세잖아요. 예, 이제 전자담배는 그게 잘 안 세져서 오히려 더 많이 피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액상에 그 담겨지는 처음에 용기 그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연초담배는 그 계피수로 알기 때문에 네, 자기가 네. 어느 정도 펴는지를 알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러니까 니코틴이 들어간 그 충분한 그 양 그 자체라면 자기 만족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네, 정확하게 하긴 힘들죠. 그러면은 김영철 씨는 전자담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으셨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담배를 좀 쉽게 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시작을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울렁거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구역질이 계속 나고 예.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쯤에는 식사 같은 걸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구역질 때문에. 그 음식물을 정도요? 먹어도 나중엔 결국엔 계속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예. 처음에는 원인이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인 걸로 확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예 안 하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하게 되셨어요? 네, 병원에서도 한번
여쭤봤었고요. 네. 그다음에 확실히 하고 나서 안 하고 나서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렇군요. 아무래도 니코틴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니코틴이 과다로 들어가면은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제 하지 말고 이제 물을 네. 좀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증상은 없어지시던가요? 예, 증상은 빠르게 그러니까 안 하고 나서부터는 빠르게 호전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연초 담배를 피우세요? 전자 담배 피우세요? 지금은 이제 연초 담배만 피우고 있습니다. 아, 다시 돌아가셨군요. 예. 예. 근데 전자담배로 인한 그 피해를 보고 나서 구입처나 이런 곳에 좀 항의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구입을 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좀 반품을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반품 자체는 아예 안 되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예. 사고 나서 그냥 폐기 처분을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그 많다고 이번에 또 조사가 됐기 때문에 많이 시정이 좀 돼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 연초 담배도 끊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담배값도 오르고 건강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피해를 보셨던 김영철 씨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가 이어지는데요.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소송이 시작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소송, 이게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고 해서 ISD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생로펌 시간에는 부모님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론스타 뭐 정말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았던 게 몇 년도였죠? 예, 외환은행을 그 론스타에 판 해는 2003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런 상황에 빚었느냐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1997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외환위기라는 것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서로 맞물려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국가 부도위기였습니다. 네. 그 정부는 그 부실로 전락한 외환은행을 외국 자본에 떠넘기는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결국 2003년에 론스타라는 미국의 사모펀드에 외환은행을 넘깁니다. 네. 그 당시에 매각 대금은 지분 51%에 1조 3,800억 원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이거 파는 거 서두르지 않았느냐, 또 예. 헐값에 팔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심지어는 외환은행을 어떻게든지 팔기 위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일부러 네. 낮추어서 론스타에 팔았다, 뭐 이런 어떤 주장까지 제기됐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 예. 이제 검찰이 수사까지 하고 재판까지 했습니다만은 유죄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이때 확인된 것이 하나 있는데 론스타가 우한은행의 자회사였던 우한카드를 합병하면서 주가 조작을 한 그런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론스타 대표가 실형이 선고가 됐었죠. 네. 근데 정말 이제 우한은행이 이렇게 정말 싸게 판 거냐, 헐값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2007년에 처음에 이제 2007년에 네.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라는 홍콩 은행한테 이것을 팔려고 합의까지 합니다. 그래서 안 그때 됐죠, 근데. 예. 이제 그 대금이 예. 5조 9,376억 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년 만에 결국 이제 그걸 받겠다 이렇게 이제 결국 합의를 했었는데 아니 4년 후에 5조 9천억 원이 넘는 은행을 네. 이거 1조 3,800억 원에 팔았다 이렇게 보면은 뭐 헐값에 팔았다 이런 어떤 논란을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든 간에 우리 어떤 핏땀이 어린 그런 은행인데 너무 싸게 넘겼다 이런 어떤 아쉬움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은행이 팔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론스타가 이제 일종의 국제 투기 자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2005년부터 외환은행을 비싼 가격에 팔겠다 이런 전략을 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KB 금융지주, 싱가포르의 DBS 은행 등에 이제 팔려고 하다가 안 됐고, 2007년에 홍콩의 HSBC에 이제 팔기로 이제 합의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제동을 걸었죠. 네. 결국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2년에 론스탄 외환은행을 우리나라 하나금융지주에 파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매각 대금은 3조 9,157억 원이었었는데 네. HSBC에 팔겠다고 했던 가격보다 한 2조 5천억 원 정도 싸게 판 거죠. 그렇죠. 어쨌든 성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남겼어요. 많이 남겼고요. 보통 남긴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외환은행 그 맨 처음에 살 때 든 돈이 뭐 1조 3,800억 원 이렇게 치면은 네. 하나금융에 판 것이 3조 9,200억이쯤 되니까 그 차이만 봐도 3배 정도? 2조 5천억 원인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론스타는 중간에 외환은행 지분을 수시로 사고 팔고 하면서 그 투자금을 대거로 회수했다는 건데요. 네. 또 중간에 배당도 굉장히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렇죠. 그 전부 합치면은 4조 7천억 원 정도 이익을 벌었다는 건데 1조 3,800억 투자해서 4조 7천억 원 이익 벌었으면 이익만 해도 3.5배인데 네. 보통 폭리를 취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적반하장격으로 이번에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소송을 걸었잖아요. 예. 이게 5조 원대나 되더라고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까 HSBC에 팔려고 했던 5조 9천억 원. 예. 그다음에 하나 금융지주에 팔았던 3조 9천, 한 2조 정도만 한 것도 적반하장인데 왜 5조 원씩이나 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HSBC에 팔았으면은 5조 9천억 원을 더 받는데 예. 하나금융에 이제 3조 9천억밖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2조 정도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네. 어떤 소송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이제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네. 여기
추가해서 그 스타타워라는 강남에 아주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때 샀다가 팔면서 엄청난 이익을 취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에서 국세청이 8,500억 원에 이제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은 론스타는 물론 미국 자본입니다만 벨기에에 이제 법인이 있는데 네. 벨기에 법인이 이걸 인수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벨기에는 이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기에 법인이 있는 론스타가 이걸 외환을 인수했고 그다음에 루스타타워라는 건물도 인수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근데 네. 너희가 부과했다. 이거 물어내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소송에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포함시켜서 뭐 저기 나라 그 보면 그저 여러 가지 이제 기회 손실보고까지 합쳐서 5조 원대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그래서 ISD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ISD라는 소송은 일반 소송과는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이게 결국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는 것이 한 나라 자본이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예.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소송에서 이기면은 그 나라가 이제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또 제도인데요. 예. 이게 이제 세계은행 그 산하에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데 거기서 1차하고 2차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이제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끝나고 네. 그다음에 한 차례 결정되면 그게 최종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어떤 재판과는 달리 이건 이제 심리를 두 차례 걸쳐서 판결을 한 번만 한다는 건데 이건 뭐 어떻든 간에 한번 판결이 나면은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꼭 물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계은행 산하면은요, 론스타는 미국 자본이고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가 미국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소송을 하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보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HSBC에 그때 매각을 승인 안 해준 이유는 두 가지였었는데 외환은행 너무 헐값에 매각했다. 이거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문제가 많은 어떤 그 인수였다. 이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다른 데 팔겠다는 것을 바로 이제 승인해 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정당한 행정 절차였다 하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고 어떻게 보면 설득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재판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공정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하느냐 또 소송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뭐 그 결과가 많이 좌우된다는 건데 네. 지금 이 세계은행 본부가 미국에 있고요. 더군다나 세계은행의 이제 미국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판단한다 하는 것이 우리로서 이제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하나요? 지금으로 봐서 우리가 정말 그때 상황을 가서 제대로 잘 설명을 하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승소를 해야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네.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는 어떤 그런 전망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겨야지 될 텐데요. 당연히 이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볼 때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서는 분들이 당시에 이제 외환은행 매각을 서둘렀던 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국가 간 소송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금액도 이제 어마어마한 그렇죠. 금액인데 이때 정부들은 그래서 정말 모든 어떤 이제 노력을 다 기울여서라도 네. 제대로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이제 재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론스타 지금 이번에 한 일 보면은 뭐 자기네들 벨기에 법인에 샀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본부는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벨기에는 회사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거짓말까지 한 것에 대해서 예. 우리가 제대로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네, 어려운 법률 알면 힘이 됩니다. 생생로펌이고요.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근데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표현이 쓰여 있거든요. 네, 어떤 네. 건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좀 앞으로 네, 이렇게 할까요? 좋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내가 한 명의 자식인데 나만 쏙 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시면서 다른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주셨어요. 저만 빼고. 나만 빼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그 재산을 혼자서만 상속하게 된 네.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해서요.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일부를 돌려달라. 네. 이렇게 그 청구를 하는 것이 그 핵심 개념이죠. 유류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도 있었던 그 상속분을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나한테 남겨져야 될 최소한의 예. 그 부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억울하면서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이것 가지고 형제간에 다툼을 한다는 게 왠지 좀 감정상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억울하긴 하잖아요. 네, 그 평소에 네. 이제 그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거나 예. 효도를 많이 하신 분은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 그게 현실은 좀 달라가지고요.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내가 이제 부모님을 정말로 열심히 모셔왔는데 네. 또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도와드렸는데 그 버신 돈이 부모님의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자기가 예뻐하는 자식한테 전부를 상속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40대 주부가 있었는데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아버지 사망 직전에 오빠 명의로 넘어갔다. 이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떠한 경우는 가능하고 네. 어떤 경우는 안 될 것도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의 재산이 5천만 원 있고요. 자식이 5명이 있다라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한 명당 네. 한 자식당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속분의 개념인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자식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2천만 원을 줬습니다. 혹은 남아 선호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장자에게. 네, 예. 맞습니다. 2천만 원을 만약 줬다라고 했을 때 남는 재산은 3천만 원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5명으로 나누기 하면은 600만 원씩은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왜요? 예. 왜냐하면요. 원래 그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 1,000만 원의 반은 넘게 받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예. 좀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서 5천만 원 전부를 한 자식한테만 주셨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 바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 받게 예.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 1,000만 원의 반인 500만 원조차 못 받게 되죠. 네. 그 500만 원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 500만 원인가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예. 상속 금액의 반입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 금액의 반이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그 소송을 내는 상대방은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형제가 되겠군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예, 이런 추리는 또 열심히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얼만큼 할 수 있느냐는 지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의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셨고요. 네. 근데 그 자식들은 뭐 그런 건 없나요? 첫째, 둘째, 셋째가 뭐 좀 약간 가중을 둔다든지, 네네. 뭐 모셨던 자녀에게 네. 조금 더 가중을 둔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옛날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속 제도는 많이 평등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자식들이 장남이냐 차남이냐
혹은 아들이냐 딸이냐를 가리지 않고 네. 동등하게 나눠 갖게 돼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배우자이셨던 뭐 어머님이나 거꾸로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님이 되시겠죠. 네.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받는 거에 50%를 더 가져내서 받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뭐 자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요. 동등한 게 원칙입니다. 네. 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동등하게 됐죠?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60년, 6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법이 개정되면서요. 네. 네. 저는 그때는 왠지 아니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오래전에 그렇게 됐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류분 반환 청구는 또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좀 그 타이밍을 놓쳐서 안타깝게 못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외국에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예. 뭐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한 날짜까지 알기는 어려운 거가 왕왕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라. 인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부모님이 다른 사람한테 나만 빼고 네. 그 많은 재산을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또 인지해야지 청구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거를 인식한 안때로부터 1년 내에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0년 내로는 청구를 하자라는 예. 게 이제 그 법률의 규정입니다. 근데 그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인지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 자녀에게 그게 다 몰아갔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것도 아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거는 서류 같은 걸로 확인이 되나요? 예, 그게 서류 같은 걸로 이제 재판까지 나가게 되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 많은 경우는 뭐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사실 조회 등등을 통해서 가능은 합니다만은 평소에 만약에 자기가 좀 그 소외받을 수 있는 네. 위치에 혹시라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부모님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러한 예. 것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살짝 그때마다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어쩌지 좀 여우 같은데요? 네, 뭐 굳이 말씀드리면은 그 예.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요. 네. 그 누구도 부모님이라 하시더라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실제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반환 못 받는 경우가 많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반환받습니다. 아, 대부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만 놓치지 않으시면요. 대부분이 50%까지 받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네. 거는 이제 더 잘하실 텐데요.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최근 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예. 이 유류분 반환 소송 위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것이라고 네.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재산 파악. 첫 번째는 효도입니다. 효도. 네, 그리고 예. 두 번째는요. 네. 재산을 파악하시고 제가 너무 네. 속을 들킨 것 같습니다. 예. 네, 재산을 좀 항상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동 현황 네. 같은 거를 일단은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경우는요? 부모님이 이제 오래 사시면서 치매에 걸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예.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좀 좋을까요? 실제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 부모님이 정신이 없으세요. 네. 치매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은 무효로 소송을 통해서 돌린 다음에 되돌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때 네. 바로 병원에 바로? 가셔서 예. 소견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2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 전문도 곧 있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